어떤 분이었나요? 비 내리는 묘역에서 13살 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멀찍이 숨어서 지켜보던 72살 노인의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13년 전 그는 임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가 죽은 아버지 앞에서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어시장에서는 세연이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다듬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세계의 일을 하며 아들을 키우는 그녀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장학금 안내가 아들의 학교로 배달됩니다. 장학재단 이름은 놀랍게도 죽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혈액형 AB-와 O+. 과학을 좋아하는 한준이 발견한 이 단순한 유전 공식이 13년간 숨겨져 온 충격적 진실의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서재에 걸린 헌혈 공로패와 한 아이의 응급실 혈액 검사가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인가 배신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과학이 밝혀낼 충격적인 비밀 앞에서 세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선배님들, 은빛 사연터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가깝게 인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묘역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비석 위에서 작은 강을 이루며 흘러내렸고 젖은 잔디는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3살 한준이 아버지의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따라가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었나요? 아이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더욱 애틋하게 들렸습니다. 한준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세연은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렸고 집에는 아버지의 흔적이라곤 이 묘지 위치를 적어둔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묘역 입구 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72살의 조병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한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죽은 아들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석은 발걸음을 뒤로 돌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결국 그는 멀어져 갔습니다. 13년 전 며느리를 쫓아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이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어시장에서는 세연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피부를 에이는 듯 차갑게 만들었고 세연은 코끝을 빨갛게 만들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자 세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차가운 생선들을 만지느라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껴도 추위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갑 낀 손끝이 더 차갑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그녀의 일상은 매일 같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어시장, 오전 9시부터 식당 설거지, 오후 2시부터 청소일. 세 개의 일을 하면서도 한준의 학교 일정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연에게 하루하루는 견뎌내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즐거움이나 희망 같은 건 사치였고 그저 아들과 함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어시장의 형광등 아래서 반짝이는 생선들을 보며 세연은 오늘도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무덤 같은 일상이지만 체념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한 줌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비는 계속 내렸고 묘역의 한 주는 여전히 아버지의 비석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과자를 비석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비석은 차갑게 서 있을 뿐이었고 빗물만이 그 위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아이, 진실을 감추려는 노인, 그리고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인. 세 사람의 운명이 비 내리는 이 묘역에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의 서재는 그의 인생만큼이나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서가에는 경영학 서적들과 각종 상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커다란 책상 위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석의 시선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6살 결혼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헌혈 공로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AB- 혈액형이 적힌 패였습니다. 병석은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이 뭘 지켜줬나? 병석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민호의 사진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으로 유리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눈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병석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13년 전 병석은 임신한 며느리 세연을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그는 세연이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내보냈지만 실상은 자신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석은 서재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를 지켰어야지.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체면과 재산을 지키려다 정작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깨달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병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립탐정이 제출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과 한준의 생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받아본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직접 접근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연은 세계의 일을 하며 한준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병석은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헌혈 공로패를 다시 바라보며 병석은 민호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돈으로는 피를 못 바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아들의 이상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호의 말이 옳았습니다. 병석은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병석은 일어나서 서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존경도 사회적 지위도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병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72살의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틀렸다. 병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겠다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했던 모든 선택들이 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헌혈 공로패에 AB-라는 글자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병석은 그것을 바라보며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희귀 혈액형이었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닮았을 손자를 자신은 13년 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병석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석은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고도 한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13년의 공백을 어떤 말로 메울 수 있을까요? 사과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움부터 제안해야 할까요? 결국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서재의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석은 민호의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체면이나 명예 같은 헛된 것들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세연의 하루는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 그녀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몸이 이미 이 시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방에서 자는 한준의 숨소리를 확인한 후 세연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5평짜리 투룸 원룸에서 냄비 뚜껑 소리를 내지 않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었습니다. 세연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려 불꽃이 작게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불려둔 쌀로 죽을 끓이면서 그녀는 한준의 도시락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5시 정각,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세연은 어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새 정거장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시장의 생선가게에서 세연은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얼음 위에 생선을 정렬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사장은 그녀를 믿고 맡겼고 세연도 그 믿음에 보답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8시 반, 첫 번째 일을 마친 세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준이 세수를 하고 있었고 식탁에는 어젯밤에 준비해둔 아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다녀오셨네요. 한준의 인사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궁핍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한준을 학교에 보낸 후 세연은 2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닦아내는 동안 그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오후 2시 3번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용 빌딩 청소였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끌고 각 층을 돌아다니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이 일이 가장 힘들었지만 시급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세연은 한준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나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주는 언제나 엄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피의 순환에 대해 배웠어요. 한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연은 피곤했지만 아들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이 아이의 호기심과 똑똑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한주는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세계의 일을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도, 밤늦게 가계부를 정리하며 한숨 쉬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주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빨래를 개서 정리하고 설거지를 돕고 자신의 방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13살 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에서는 수진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8살의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초조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후 교육비가 만만치 않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올해 12살이었고 각종 학원비와 과외비가 상당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했고 시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다르게 알았습니다. 수진은 항상 시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는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마동규 전무와 정태수 이사가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석의 오랜 측근이었지만 최근 들어 회장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자꾸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석이 사립탐정을 고용한 것도 최근 들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병석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터라 회장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아드님과 관련된 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신하라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5살의 그녀는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병석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석으로부터 이상한 의뢰를 받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 13년 전 일과 관련된 법률 검토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라의 질문에 마동규와 정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병석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영과 한준이 저녁을 먹고 있는 동안 냄비 뚜껑 소리와 초인종, 그리고 한준의 엄마 숙제 봐주세요라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작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연은 이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궁핍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게 이 평온한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묘역에서 한준을 본 지 3일이 지난 후 병석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마동규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병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동규는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요.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말입니다. 병석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동규는 오랫동안 병석을 보좌해온 터라
이런 제안 뒤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틀 후 한준이 다니는 성북 초등학교에 장학금 안내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한준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한준아,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어. 조건도 잘 맞고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준은 안내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기회가 생긴 걸까요? 그동안 이런 혜택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세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한준이 안내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학교에서 받아왔어요. 세연은 손을 닦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조민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민호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 안내장이 우연일까? 세연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장학금이 나타난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자신들을 찾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알고 접근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세연이 청소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한세연 씨 맞으십니까? 세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늘 경계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병석 회장님의 비서실장 마동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온 것입니다. 13년 만에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동규는 세연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세연은 명함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요? 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마동규는 명함을 바닥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세연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숙제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이 잠든 후 세연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JK그룹 회장 조병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그녀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연은 명함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꺼내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찾아온 걸까요? 다음 날 병석은 사무실에서 마동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계시더군요.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좋은 감정일 리 없었습니다. 연락이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3년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주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희 장학금 신청했어. 무슨 장학금? 조민호 장학재단에서 온 거. 친구들은 그런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준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장학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주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조민호가 누구예요? 아빠 이름하고 같은데. 세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국 아들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같은 이름인 사람이 만든 장학재단인 것 같아. 세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주는 엄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주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엄마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세연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관심이 그녀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불안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세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병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동규에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세연 씨가 점심시간에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치고 간단히 식사하는 곳이에요. 마동규의 정보에 따르면 세연은 매일 오후 2시경 한 분식집에서 김밥 하나와 라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석은 그날 오후 2시에 그 분식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72살의 그가 낡은 분식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연이 나타났을 때 병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며느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연도 병석을 알아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병석의 표정에는 오만함이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병석의 제안에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석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병석의 첫마디에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3년 전 그는 사과는커녕 세연을 집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13년 전 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감정이 격해져서 당신과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병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세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 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적지만 받으세요. 세연이 봉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돈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아세요?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린 시혜가 아니라 사과가 필요해요. 이 말이 병석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병석이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 아버님 여기 계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며느리분이시군요. 수진의 말투에서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세연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조수진이에요. 현재 아버님의 며느리죠. 수진은 자연스럽게 병석 옆에 앉았습니다. 세연은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중요한 만남에 저도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병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이 만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일수록 가족이 함께 해야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적대감을 세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호 오빠 아이가 맞는지 궁금해요. 친자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도발에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자존감이 충돌했습니다. 뭐라고요? 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굳건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도 많잖아요. 수진의 말에 병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확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필요 없어요.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병석이 서둘러 일어났지만 세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세연이 문을 나가며 던진 말에 병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식집을 나온 세연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자존심이 상처받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13년 만의 만남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병석의 사과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수진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세연은 한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일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조용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병석과의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분식집에서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한주는 엄마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연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준이 장학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뭔가 숨기고 있어. 한준은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3살의 그에게도 엄마의 행동 변화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한준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평소 절대 건드리지 않던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서랍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젊은 세연의 모습,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세연과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세연의 배가 불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뒤에는 민호와 세연, 2011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병원 진료 카드와 처방전들이 있었습니다. 한준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2012년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병원 기록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조민호 환자, 항암 치료 종료 후 정기 검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준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있던 문서였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지였는데 아버지의 혈액형이 A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은 자신의 혈액형이 O+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확인했거든요. AB와 O는 어떻게 연결될까? 한준은 과학 시간에 배운 유전 법칙을 떠올려 봤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온 것입니다. 한준은 서둘러 사진들을 제자리에 정리했지만 혈액형 검사 결과지만은 따로 빼서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습니다. 세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한준은 거실에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손동작이 어색했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왜? 아빠 이름이 뭐예요? 세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감자를 깎던 칼이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세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한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들은 다 아빠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한준의 말에 세연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름은 조민호였어. 세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13년 만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준은 엄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조민호요. 장학재단 이름이랑 같네요. 한준의 말에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벌써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세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었어요? 한준의 질문에 세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들이 알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기다렸고 사랑했어.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준은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우지 마요. 한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은 아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아,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말 안 한 건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였어. 세연의 말에 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본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행복해 보이던 엄마의 모습, 그리고 이상한 혈액형 기록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준은 책상에서 혈액형 검사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AB-와 항암 치료라는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한준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비밀의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거야. 세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주는 똑똑한 아이였고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한번 의문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세연은 비밀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두려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세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비밀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모자에게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식집에서의 실패 이후 병석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 접근이 통하지 않으니 손자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2살의 그에게 13살 아이와의 소통은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석은 서점에 갔습니다. 한준이 과학에 관심이 많다는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점 직원에게 13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학 잡지를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죠? 병석의 질문에 젊은 직원이 몇 권의 잡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병석은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것을 골랐습니다.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잡지를 펼쳐보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투성이었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우주과학 등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석은 이런 것들을 한준이 정말 좋아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병석은 성북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맞춰온 것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한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준이 학교 정문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민호와 너무 닮았습니다. 병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석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준이 친구들과 헤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준아. 병석이 부르자 한준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너 아버지 친구였어. 이걸 줄 게 있어서 왔어. 병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과학 잡지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한준의 대답에 병석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똑똑하고 조심성이 많았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이야기해보고 받을지 말지 정해. 병석은 잡지를 한준 가방 옆에 놓고 물러섰습니다. 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잡지들을 주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한준의 질문에 병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름을 말해야 할까요? 조할아버지라고 불러. 병석은 성만 말했습니다. 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이 집에 와서 잡지들을 보여주자 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받아온 거야? 학교 앞에서 조할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빠 친구라고 했어요.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할아버지라는 것은 분명 시아버지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아, 앞으로 그 할아버지 만나지 마. 세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준은 엄마의 강한 반응에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좋지 않은 사람이야. 세연의 설명에 한준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엄마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아라 변호사는 병석의 요청으로 13년 전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호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았고 항암 치료 때문에 불임 가능성이 높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의료 정보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라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불임이었다면 한준의 친자 관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라는 병석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자료를 검토해 보니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라의 말에 병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항들인가요? 민호 씨의 의료 기록인데요. 항암 치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은 가족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병석의 말에 아라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사실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혹시 당시에 이런 의료 정보들이 고려되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감정이 앞서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석의 대답에 아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의학적 사실들이 당시와 다른 결론을 가리킨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세연은 일터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상한 시선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장에서도 청소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요즘 누가 세연 씨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주는 조할아버지가 준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전학에 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혈액형 유전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한주는 며칠 전 발견한 아버지의 혈액형 검사지를 떠올렸습니다.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어떤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주는 책상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 유전 조합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지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AB형과 다른 혈액형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해. 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세연은 아들이 진지하게 무언가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준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준이 혈액형 유전을 연구한 지 사흘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세연 씨, 저는 마동규입니다. 마동규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세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한준 군과 함께 저택에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세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마동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를 끊은 후 세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한주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최근 들어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오후 세연과 한주는 강남의 조씨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주는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여기가 조할아버지 집이에요. 한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15평짜리 원룸에서 살던 그에게 이 저택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병석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병석의 인사에 세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한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집의 시계는 크다. 대신 속도가 무섭다. 한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대형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한준아, 아버지 방도 보고 싶니? 병석의 제안에 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연은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한준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의 방은 13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대학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주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한준의 말에 세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병석도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온 것입니다. 아버님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병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오늘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 손님이 계시는군요. 수진이 민호의 방에 들어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후야, 인사해라. 수진 뒤에서 12살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한준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의 인사에 한준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와, 여기 아버지 방이구나. 지우가 방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방이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호가 혈액 기부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헌혈도 자주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죠. 수진의 말에 한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가 헌혈을 많이 하셨어요. 응, AB-라서 귀한 혈액형이거든. 수진의 대답에 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AB-라는 말을 듣자 며칠 전 자신이 계산한 유전조합이 떠올랐습니다. 세연은 한준의 변화된 표정을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뭔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갈까요? 병석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한준은 여전히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습은 가족 같았지만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 오빠는 의대생 때부터 혈액 관련 연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수진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병석이 말렸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한준이가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죠. 특히 유전적인 특성 같은 것 말이에요. 수진의 말에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이런 화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준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AB- 혈액형, 자신의 O+ 혈액형, 그리고 유전 법칙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식사 중간에 정태수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정태수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세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혹시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는 되셨나요? 정태수의 말에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들이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주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한준이 자리를 뜬 사이 어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한준은 복도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너 진짜 우리 가족이야.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한준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혈액형 검사 같은 걸 해봐야 한다고. 지우의 말에 한준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추측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한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한준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저택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도 느꼈습니다. 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본 것들, 수진이 한 말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혈액형의 모순이 모두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다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세연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세연이 청소 일을 하고 있을 때 한준의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준 어머니시죠? 아이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세연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며 달려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아, 괜찮아? 세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한준은 어지럽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뇌진탕은 없지만 출혈이 좀 있어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이 뭔가요? O+입니다. 세연이 대답하자 간호사가 확인 검사를 위해 한준의 팔에서 체열했습니다. 10분 후 간호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혈액형이 O+가 맞네요. 다행히 수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하룻밤 관찰 입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멀리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학원 상담 때문에 같은 병원에 와 있다가 우연히 세연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진은 간호사의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한준의 혈액형이 O+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병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준이의 혈액형이 O형이에요. 확실해요.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병석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아버님, 민우 오빠는 AB-였잖아요. AB형과 다른 혈액형 사이에서는 절대 O형이 나올 수 없어요. 수진의 말에 병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지만 수진의 말이 맞다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냐? 네, 확실해요. 내일 당장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병석은 서재에 있던 민호의 헌혈 공로패를
다시 보았습니다. AB-라고 선명하게 적힌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AB와 O는 같이 O가 나올 수 없다. 병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13년 동안의 모든 것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석은 아라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어제 수진이 한 말이 의학적으로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라는 곧바로 의학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AB형 부모와 다른 혈액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B형, AB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O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라의 보고를 들은 병석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주는 민호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연은 왜 13년 동안 거짓을 유지해 온 것일까요?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병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의심이 올라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연을 향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며칠 전부터 품어온 의문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엄마. 한준이 세연을 불렀습니다. 응, 왜? 아빠 혈액형이 정말 AB형이었어요. 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준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유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준의 말에 세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벌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아, 그런 어려운 건 나중에 커서 생각해. 세연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한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3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죽은 후 감정이 격해져서 세연을 쫓아낸 것, 그리고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린 것까지. 만약 한준이 정말 민호의 아들이 아니라면 자신의 모든 감정과 행동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세연은 왜 그런 거짓을 유지해 온 것일까요? 병석은 서재에서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준과 민호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닮은 것일까요? 확실하게 해야겠어. 병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세연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지새우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준의 질문들이 점점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연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과학이 자신들의 편이라면 어쩌면 이번이 진실을 밝힐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세연은 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 할 때가 왔나 봐. 세연의 속삭임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준의 혈액형이 드러난 지 사흘 후 수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세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수진의 지시에 따라 탐정은 세연의 직장, 인간관계, 금전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기업 회장 상속 놀이는 골드디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글에는 세연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이 일하는 어시장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한세연이라는 사람이래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번호 가린 전화가 하루에 10통. 세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악의적인 목소리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시장 사장은 세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세연 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시끄러워요.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세연의 첫 번째 일자리가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장에게 사정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이 세연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사장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세연 씨, 당분간 쉬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 일자리도 일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한준의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한준의 반 아이들이 인터넷 기사를 보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준이 엄마가 돈 때문에 거짓말했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한준이 진짜 아빠 자식이 아니래. 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한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준은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많은 아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한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준이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거짓말쟁이라고, 돈 때문에 나쁜 일을 한다고. 한준의 말에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자신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상처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준아, 그런 말들은 믿지 마. 엄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세연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한편 병석은 회사에서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다른 이사들과 함께 병석을 찾아온 것입니다. 회장님, 최근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태수의 말에 병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반발에 병석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병석이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고 있다며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13년 전 의료 기록을 조작하거나 숨겨둔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라가 병석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호 씨의 의료 기록 중 일부가 분실되었습니다. 특히 불임 관련 진단서가 사라졌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아라의 말에 병석은 의심의 눈초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인 청소회사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사에서 교체를 요청해서요. 관리자의 말에 세연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수입원이 끊어진 것입니다. 집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던 세연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는 2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주는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강하던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요. 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여기 있으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한준의 말에 세연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을 떠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이사 준비를 위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한준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연은 보호 본능이 극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습니다. 병석도 상황이 악화되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연에게 접근한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동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리라니 무슨 뜻인가? 세연 씨와 한준 군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동규의 제안에 병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이 스스로 포기하고 사라져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수세는 점점 심해졌고 그녀의 보호 본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향해 덫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세연이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던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자 속 마지막 서류 봉투가 비어 있었다.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의 불임 진단서와 항암 치료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의료 증명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세연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해둔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세연은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집에 혼자 있지 않은 시간들, 그리고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 조민호 장학재단에서도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준이 받기로 했던 장학금이 갑자기 중단된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장학재단 담당자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단 내부 사정으로 올해 장학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병석도 회사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회장님, 이번 주 안에 개인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사회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수의 말에 병석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회사에서조차 그의 의지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아라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13년 전 병원 기록들이 대부분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아라의 말에 병석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연은 한준에게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준아, 우리 다른 도시로 이사 가자. 한준은 엄마의 지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엄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한준의 말에 세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새로 시작하면 돼. 세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한준은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이 잠든 후 세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린 안 되는구나. 세연의 속삭임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을 말해도 결국 자신들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병석도 서재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동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현실이라니. 세연 씨와 한준 군이 정말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마동규의 말에 병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혈액형 문제, 사라진 의료 기록들, 그리고 지속되는 의혹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터넷에 세연의 과거 사진들이 더 많이 유포되었고 한준의 학교 앞에는 기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한준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한준의 말에 세연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13살 아이가 세상을 무서워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세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도시로 이사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업체에서 나온 직원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세연은 한준과 함께 마지막으로 동네를 걸었습니다. 준아, 미안해. 세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한준의 대답에 세연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럽게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석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세연을 만나려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동규가 보고했습니다. 세연 씨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떠날 계획인 것 같아요. 병석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자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을 더 멀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이사 박스들 사이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13년간의 기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준도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할아버지가 준 과학 잡지들을 보면서 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은데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세연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린 안 되는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체념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둔 밤 한준이 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왜? 내가 짐이야. 한준의 말에 세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3살 아이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세연이 황급히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한주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것도,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는 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요. 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세연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주는 여전히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한준의 말에 세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한준이 잠든 후 세연은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울 시간은 짧게, 걸음은 길게. 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병석은 묘역에 있었습니다. 민호의 묘 앞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살의 노인이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또 실수했나? 병석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습니다. 1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연이를 쫓아냈고 이번에는 손자를 멀리 보내게 됐어. 병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그가 아들 앞에서 늦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뭘 해도 틀리는구나. 병석의 자책하는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3년 전 보험회사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보험 청구 내역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암 치료 후 불임 진단 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 아라는 흥분했습니다. 사라진 의료 기록을 대체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아라는 곧바로 병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병석은 묘역에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증거요? 민호 씨가 정말로 불임이었다는 보험 기록이에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라의 말에 병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주는 정말로 민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연은 13년 동안 억울함을 혼자 감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연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라의 말에 병석은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후에 아라는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민호의 대학병원 헌혈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백혈병 치료 과정에서 여러 번 수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모든 기록이 일관되게 AB-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확실해요. 아라는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한주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한준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라는 세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연은 민호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민호와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남자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O형과 무슨 혈액형이 만나야 O형이 나올까? 아라는 유전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O형과 O형이 만나면 O형 또는 O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임신 상태에서 민호와 결혼했지만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연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들춰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아라는 병석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아라의 설명을 들은 병석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연 씨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네요. 네, 오히려 그녀가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아라의 말에 병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3년 동안 그가 품어온 의심과 원망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은 마지막 짐 정리를 하면서 무너짐 속에서도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 세연의 속삭임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기의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하루 앞둔 새벽, 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받았습니다. 세연 씨, 저는 신아라 변호사입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긴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연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사 준비 중이에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라의 말에 세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세연은 근처 카페에서 아라를 만났습니다. 아라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호 씨의 보험 요양급여 내역입니다. 아라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항암 치료 기록과 불임 진단 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3년 동안 그녀가 혼자 알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문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의료 기록은 사라졌지만 보험 기록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아라의 설명에 세연은 두려움에서 결단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할 수 있어요. 아라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석은 마동규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라 변호사가 찾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동규의 제안에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연 씨에게 직접 연락해 보세요. 오후에 세연은 아라, 병석,
마동규와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라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험 기록, 헌혈 기록, 그리고 학교 응급 기록까지 아라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출처에서 나온 기록들이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논리 삼각편대가 완성되었네요. 병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연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라의 말에 세연은 고민했습니다. 한준이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세연은 한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사박스들 사이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준아, 엄마가 이제까지 숨겼던 이야기가 있어. 한준은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아빠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세연의 말에 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추측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진짜 아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한준의 질문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분이 계셨어. 그분도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지만 한준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 거네요. 한준의 말에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음 날 병석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이사들 앞에서 지난 일들에 대해 해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13년 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병석의 고백에 이사들은 놀랐습니다. 평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그가 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병석은 준비해온 보험 기록과 의료 기록들을 이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수를 비롯한 이사들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병석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라는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세연을 괴롭혔던 악성 기사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정 보도가 필요합니다. 아라의 요청에 언론사들은 하나둘 정정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세연이 아라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라의 말에 세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준도 학교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정 기사가 나간 후 아이들도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준아, 미안해. 한 친구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한준은 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세연과 한준은 이사박스들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한준의 말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세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주일 후 병석은 저택에서 공식적인 가족회의 겸 법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세연과 한준, 수진과 지후, 그리고 아라와 마동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큰 회의실의 둥근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벽에는 대형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아라가 준비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의 항암 치료 후 불임과 유전 불일치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는 3가지 독립된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요양급여 기록, 헌혈센터 기록, 그리고 학교 응급실 혈액형 검사 결과였습니다. AB- 혈액형의 민호 씨와 다른 혈액형 사이에서는 O+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라의 설명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학적 사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석이 일어서서 세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연 씨, 13년 동안 억울함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병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세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한준 군에게도 사과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라가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세연 씨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석이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연 씨를 저희 회사 사내 급식센터 관리자로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세연은 놀랐습니다. 관리자라니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관리자요. 네, 당신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석의 말에 세연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연의 말에 병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자리입니다. 마동규가 한준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준 군을 위한 교육 후견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던 그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석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13년 전 개인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병석의 대국민 사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공개 사과는 큰 뉴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적인 감정과 사업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세연은 새로운 일터를 구경했습니다. JK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급식센터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여기서 직원 300명의 식사를 책임지게 되세요. 관리 직원의 설명에 세연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책임감이었습니다. 한준은 새로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과학실험실, 도서관,
그리고 전문 교사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한준의 질문에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공부하세요. 그날 저녁 세연과 한준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한준의 질문에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세연의 목소리에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석은 서재에서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짊어져온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라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한 해결이었습니다. 증거와 사실에 기반한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세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식센터 관리자로서의 첫 출근 날, 그녀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한준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실험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과학이 밝혀낸 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혈액형 유전학이 13년간의 오해를 풀어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세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준은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날 오후 병석은 회사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바로잡히고 각자의 정당한 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온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따뜻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뉴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봤던 그 비 내리는 우울한 풍경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잔디는 싱그럽게 자라 있었고 벚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세연은 정장 차림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급식센터 관리자가 된 후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준은 그녀 옆에서 과학 잡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의 눈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호기심과 탐구욕이 마음껜 충족되고 있었습니다. 병석도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72살의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라진 후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민호의 묘 앞에 모였습니다. 오프닝에서는 각자 따로따로 서로를 경계하며 만났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처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다시 모였어. 병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세연은 가방에서 하얀 카네이션을 꺼냈습니다. 꽃잎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헌혈 스티커였습니다. 민호 오빠가 좋아했던 헌혈 스티커예요. 세연이 설명하자 한준과 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는 작은 표시였습니다.
한준도 자신이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과학 실험에서 만든 작은 결정체였습니다. 아빠, 제가 과학 실험으로 만든 거예요. 아빠가 의학 공부를 좋아했다니까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준의 말에 세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감동스러웠습니다. 병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기리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는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세 사람은 조용히 꽃과 선물들을 묘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카네이션, 과학 결정체,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함께 놓인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비가림이다. 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프닝에서 혼자 비를 맞으며 절망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준이 병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함께 아빠한테 인사하러 와요. 한준의 말에 병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병석의 말에 세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민호의 묘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묵념을 마친 후 그들은 함께 묘역을 나섰습니다. 오프닝에서는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세연이 병석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병석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좋죠. 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세요. 병석의 답변에 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자 좋아해요. 한준의 대답에 세연과 병석이 함께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묘역 입구에서 세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민호가 잠든 곳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 오빠. 세연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민호가 그들을 이어준 것 같았습니다. 한주는 과학 잡지를 펼쳐보며 걸었습니다. 유전학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유전학은 두려운 학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준 고마운 학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제가 실험실 구경시켜 드릴게요. 한준의 제안에 병석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과학자 흉내를 내볼 수 있겠네. 병석의 농담에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맑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에서 세연은 자신의 중고차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차였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으로 산 차였으니까요. 병석은 자신의 고급 승용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함께 타고 가실래요? 아니에요. 저희 차로 가겠습니다. 세연의 당당한 답변에 병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병석과 한준이 각각의 차에 탔습니다. 한준은 병석의 차 뒷좌석에 앉으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한준의 밝은 목소리에 세연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두 대의 차가 주차장을 나서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프닝에서 각자 외롭게 헤어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연은 운전대를 잡고 웃었습니다. 체념에서 소속감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연결로 바뀐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벚꽃 개화 소식,
따뜻한 날씨 예보, 그리고 희망찬 뉴스들이었습니다. 세연의 차가 햇살 가득한 도로를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프닝의 차가운 비와는 정반대의 날씨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은빛 사연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순간에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포근히 감싸드릴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은빛 같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